한미 정상이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1979년에 생긴 제한이 42년 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현재 800km인 사거리 제한이 없어지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개발하는 길도 열리게 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축소안 등을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당내 이견이 큰 만큼 경론이 예상됩니다.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는데도 코로나19 확진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금성구에서 화물차가 건물을 들이받아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숨진 과일가게 주인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42년간 묶여있던 미사일 족쇄가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에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의 완전 해제가 논의될 예정인데요. 1979년 미국과 체결한 이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는 최대 미사일 사거리가 800km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 족쇄가 풀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도 가능해져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 중국, 러시아, 일본 그 전역이 다 사거리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 국가들이 예민하게 반응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새벽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한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 방안을 논의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완전히 해제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사일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제한하는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 박정희 정부 때 체결됐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미사일 기술을 얻기 위해, 미국은 군비 경쟁 제한을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한미 미사일 지침은 4차례 개정됐고 현재는 최대 사거리 800km 제한만 남아 있습니다.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 사거리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의 길도 열립니다.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언급하며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다만 미국이 이를 허용한 배경에 중국 견제전략 동참이라는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800km가 넘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일본이라든가 또는 중국의 이제 베이징이라든가 이렇게 대도시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이제 위협이 될 수 있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역할을 다 하길 바라는 거죠. 중국과 러시아 언론은 과거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사거리를 연장하자 동북아 긴장을 높일 수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몇 시간 후면 백악관에 도착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특파원, 워싱턴은 지금 이른 아침이죠. 백악관 앞인 것 같은데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네, 지금 이곳 워싱턴 DC 시간은 아침 6시 6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곳 백악관에서 반나절이 지난 오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열릴 예정입니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공동 성명 발표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릴 거다 이런 보도를 전해드렸는데 그 외에도 중요한 의제들이 많죠. 네, 공동성명에 담길 내용이 곧 중요한 의제라고 볼 수 있겠죠. 청와대 관계자는 이 회담에 앞서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원했던 내용입니다.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발표한 판문점 선언에는 종전선언, 적대행위 중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미가 합의했던 싱가포르 선언까지는 언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두 정상은 원전 분야에서 양국이 함께 유럽 등 제3국에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제가 많지만 특히 이 코로나19 백신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이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이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에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싸움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백신을 빌려온 뒤에 나중에 갚는 백신 스와프 체결이나 아니면 백신 지원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독감처럼 코로나 백신을 주기적으로 맞아야 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추가 물량 확보나 백신 국내 생산 체제 구축안이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투자를 요청할 계획인데요. 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오늘 삼성, 현대차, SK 고위급 인사와 만나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이 규제를 풀자는 당 지도부와 안 된다는 이 친문이 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이 두 가지 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최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오늘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공시가격 상위 2%까지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과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위 2%까지만 종부세를 부과하면 대상 가구 수는 현재 3.7%인 전국 52만 6천 가구에서 28만 4천 가구로 줄어듭니다. 24만 2천 가구가 제외되는 건데 4인 가구로 환산하면 수혜 대상이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과 효과는 비슷합니다. 다만 부과 기준을 조정하면 집값이 더 오를 경우 종부세 대상은 다시 늘어납니다. 이런 이유에서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상위 1에서 2% 부과안이 특위에서 더 선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을 일부 폐지해 주택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방안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세금 감면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보고됐습니다. 금리 인상 우려로 LTV 등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영길 표 첫 조정안이지만 종부세 완화 자체에 대해 여당 내 반대 기류가 강한 만큼 내부 경론이 예상됩니다. 종부세 문제는요, 이건 그냥 갑니다. 그냥 가기 때문에 이 사실은 대상자가 뭐 3.7%밖에 안 돼요. 국민 96%는 종부세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는 25일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지만 친문 중심 지도부의 승인을 받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여당이 세금 부담을 줄여줄 방안을 찾는 사이 이 집값이 또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 노원, 송파까지 이사대책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는데요. 추가 규제도 잘 통하지 않는 데다 무엇보다 하반기에 공급될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이달 신고가가 나온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141제곱미터가 한 달 만에 1억 2천만 원 뛴 15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실수요자들은 비싸도 일단 잡자는 분위기지만 매물은 가뭄에 콩나듯 나올 뿐입니다. 매매를 하려고 하시는 분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매물이었어요. 양도세가 조금 풀어주면 집을 이제 내놓으신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한동안 진정되는 듯했던 시장은 이사 대책 당시로 회귀하며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등 추가 규제도 소용이 없는 상황. 6월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아파트 매물은 이미 소진된 데다 서울 신규 분양마저 끊겨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와 여당은 다주택자 팔비틀기에 나섰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반년 안에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압박합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임대기간이 끝난 36만 호 가운데 2.2%만 매물로 나온 만큼 이걸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반발합니다. 등록 임대주택 중에는 시장의 가장 큰 수요인 3, 4인 가구가 주거할 수 있는 아파트의 비중이 현저히 적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역시 집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퇴로를 열어주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말합니다.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은 공급 통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승 압력이 더 높은 상황이죠. 공급 부족이 더 심각해진 하반기엔 집값이 더 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살짝만 건드려도 쭉 올라가는 게 지금 집값 흐름입니다. 경기 김포 집값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요구로 광역급행열차 GTX 노선이 경기 부천을 넘어 서울로 연결될 조짐이 보이자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박정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GTX-D 서울 직결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지난 10일 이 아파트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에서 호가 10억 원짜리 매물이 나왔었는데 지난 16일 GTX-D 노선 연장 검토 소식 이후 호가가 11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실거래가가 오른 곳도 있습니다. 인근 다른 아파트는 지난 17일 8억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1억 원이 뛰었습니다. 지난달 일명 김부선으로 불리는 GTX-D 노선 축소 발표 직후 실망 매물이 일부 나오기도 했지만 한 달 만에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집값을 막 내려서 내놓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고요.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연결은 될 거예요.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정치권과 국토부는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 여의도나 용산역으로 한승 없이 연결하는 김부용을 대안으로 검토 중입니다. 김포는 교통이 없어요. 김부선. 그거 보고 솔직히 여기 사는 사람 다 분노하는 거죠. 야, 너무하다 이거는. 솔직히 그것도 불만이죠.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맞다고. 내년에 대선을 앞둔 만큼 정부 여당이 어떻게든 수정안을 들고 나올 것이란 기대에 김포 집값은 계속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특별 공급 혜택이 논란이죠. 그런데 공무원뿐 아니라 세종시에 건물을 지어준 이 민간 건설사 임직원들도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로또라고 부르는 이 집 없는 서민들은 속이 터질 소식이죠.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 산업단지에 위치한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전체 4개 건물 중 2개 동은 공공기관이 입주를 완료했고 나머지 2개의 상가 건물은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설사는 건물을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종시 주택 특별 공급 대상이 됐습니다. 행복도시 특별공급 지침에 따르면 예정지역에 30억 이상 투자하고 예정지에 머무르는 상시 고용 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종사자는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D 건설사는 이미 건물을 지으며 30억 이상을 썼다며 건물에 사무실을 내 상시 입주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종시청에 제출한 뒤 특공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양으로 수익을 챙기고 인근주택 특별공급까지 덤으로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건물 내부에 별도 상주 인원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시사무실은 지금 있어요. 아직 입주 들어오고 이러지 않거든요. 저희는 그냥 건설회사라서. D 건설사는 시공만 할 뿐 입주기업 임대 관리 등 상주 지원 업무는 다른 회사가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복청의 D건설 재직자 중 몇 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았는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고도 이 공무원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 이제 와서 그 책임을 따지는 과정에서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이 공문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관세청은 행안부가 말을 바꿨다. 행안부는 관세청이 없는 얘기를 한다. 격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수사 의뢰가 오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쪽은 치명타를 입게 될 수 있는 거죠. 정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전 대상이 아닌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데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의뢰가 들어오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로 국조실에서 넘어오는 행정조사 자료를 보고 수사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나 수사는 채널A가 처음 보도에 논란이 된 관세청 공문 내용의 진위 파악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 공문에 적시된 행안부가 관평원에 세종시 이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를 밝히는 게 핵심입니다. 행복청이 이 공문을 근거로 특별공급 확인서를 내줬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행안부와 관세청 설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직 관세청 간부는 관세청 직원들이 행안부로부터 사실상 허락을 받았다고 한다며 관련 고시를 개정할 필요도 없다는 식으로 행안부가 답을 줬다고 공문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허위 공문을 보낸 거냐는 질문에 일단 서류에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허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관평원 사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부처들은 책임 떠넘기기를 위한 핑퐁 게임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특공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요구하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돌파 감염, 백신을 2차까지 맞았는데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가 국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영남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간호사입니다. 방역당국은 그래도 백신을 맞는 것이 낫다고 강조합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돌파 감염은 백신을 모두 맞고 면역이 형성되는 2주가 지나서도 감염되는 현상입니다. 국내 첫 돌파 감염 사례는 영남에 거주하는 20대 간호사로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4월 8일 2차 접종을 완료했지만 한 달이 지난 이달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정 감염 경로는 5월 초 어버이날 가족 모임을 통해서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접종률 과반을 넘긴 이스라엘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후 변이 바이러스에 돌파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사례가 변이 바이러스인지 여부는 현재 분석 중입니다. 최근 울산 등 영남 지역에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1,113명 가운데 영국발 변이는 904명에 달합니다. 돌파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백신을 안 맞은 것과 비교하면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전파력, 중증도 면에서 약하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백신 접종률은 더딘 데 비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들이 감염에 취약합니다. 경북 김천에서 유흥업소에 다녀온 버스기사들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버스를 이용한 승객들까지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구전 날씨에도 선별진료소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김천시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버스를 이용한 시민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버스기사 2명이 한 유흥지점을 방문한 뒤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기간 버스 운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취해진 조치입니다. 해당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는 이들을 포함해 12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혀 사람이 안 다니고 사실 겁나요. 또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도 겁나고. 김천시는 유흥업소 종사자 전원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유흥업소 120여 곳이 자발적으로 사흘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에서도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의 비상입니다. 유흥업소 5곳에서 종사자와 손님들 사이에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하루에만 37명이 확진돼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는 56명입니다. 특히 울산 확진자가 대구 지역 유흥업소 여러 곳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 울산에서 확산 중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초 확진자가 한 달간 이 지인과 더불어 대구시에 굉장히 많은 유흥업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이 울산 분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유흥시설 3,300곳에 이달 말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자, 이렇게 유흥업소 감염 사례가 많은 만큼 힘들어도 방역에 협조해야 할 텐데 불법 영업을 일삼는 곳이 아직도 많습니다. 유흥업소 구인 사이트에는 사람을 뽑는다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단속을 어떻게 피하고 있는지 서채리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유흥업소 직원을 모집하는 온라인 구인 사이트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유흥업소에서 여성 접객원을 구한다는 글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옵니다. 지난달 9일부터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들의 영업이 금지됐는데도 지금이 가장 손님이 많다며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유혹합니다. 대놓고 몰래 영업을 한단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업소들에 문의해봤습니다. 하나같이 단속은 문제될 게 없다고 단언합니다. 단속 위험은 조금 없어요. 단속이 있다 그래도 손님이랑 그 언니들이랑 빼는 공간이 있거든요. 웨이터가 다 이제 그런 상황 있으면 다 나오라고 해줘요. 못 들어와요. 젊은이라 듣지 못해요. 그냥 문 앞 기다리다 보면 20, 30분 있으면 그래서 내가 가요. 설사 적발돼도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며 대신 내주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가게에서 다 책임져줍니다. 과태료 들고 오시면 그거 가게에서 내줘요. 최근 6주간 경찰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유흥업소 불법 영업 건수는 757건, 적발된 사람은 4,300명이 넘습니다.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일부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방역 체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언제쯤 백신 접종을 받고 외국에 나갈 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유럽연합이 7월부터 유럽 국가 안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백신 여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김단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유럽연합과 유럽의회가 7월까지 백신 여권을 도입해 27개 회원국 간 여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Y vamos a empezar a aceptar a ciudadanos que puedan presentar su certificado de vacunación. Esa era nuestra propuesta porque entendemos que ya el turismo es seguro.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한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2차 접종까지 끝낸 유럽 시민에게는 백신 접종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소지하면 국경을 넘어도 격리 없이 유럽 국가 안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빗장이 풀리면서 여름 휴가를 유럽으로 갈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는 상황. 하지만 우리나라가 발급한 백신 여권을 유럽에서도 인증받는 국가 간 협약부터 우선 체결돼야 합니다. 다음은 백신 접종 속도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자는 127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 수준. 7월부터는 60세 미만 성인으로 접종이 확대되기 때문에 물량과 접종 기간 확보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하반기부터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국민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반기 이후로 상품이 넘어서나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건데 그래도 백신 접종률이 많이 좀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여행업계도 상품을 서둘러 내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어제 서울 금천구에서 화물차가 건물로 돌진한 사고는 화물차와 트럭이 먼저 부딪히며 벌어진 2차 사고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에 과일가게 주인과 건널목에 서 있던 행인이 숨졌죠. 안타까운 사연을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달리던 흰색 트럭이 마주오던 화물차와 부딪힙니다. 잠시 후 CCTV 화면이 흔들리며 파편이 튑니다. 트럭과 부딪힌 화물차가 건물 가스배관을 들이받으면서 폭발로 이어진 겁니다. 차량 충돌 사고 목격자는 화물차가 트럭과 부딪힌 뒤 오른쪽으로 튕겼다 왼쪽으로 돌진하며 건물을 들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트럭과 화물차를 국과수로 보내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두 운전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사고로 숨진 과일가게 주인은 평소보다 문을 일찍 열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과일시장에 물건 따러 일찍 나가셨고 그날은 못 갔어요. 현실 감각이 지금 많이 없고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웃 상인들도 황망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또 인상도 좋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 같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막 메어지더라고요. 거리가 좀 있어서 가게를 내는 지 얼마 안 된 상황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니까 힘들었죠. 건널목에 서 있던 행인은 등산을 가다 사고를 당한 걸로 알려졌는데 유가족이 취재진과의 대화를 거절해 사연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피해자들이 차량 사고로 숨진 건지 폭발이나 화재로 인해 숨진 건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사인이 규명되는 대로 1차 차량 충돌 사고의 경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노래주점 손님을 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허민우가 경찰에 넘겨지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스스로 마스크를 벗어 얼굴을 보이며 앞으로 싸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한 노래주점 주인 34살 허민우가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이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산에 유기했는데 이후 그곳을 몇 차례 찾아 사죄했다고 뒤늦은 후회를 했습니다. 유기한 쪽에 가서 말입니다. 4번 정도 가서 그냥 술도 2번 따라 놓고 그냥 그렇게 했어서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벗으며 스스로 얼굴을 공개하는가 하면 앞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욱하지도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민우는 과거 폭력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허민우를 상대로 올해 대면 감독을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8차례 전화통화한 게 전부였습니다. 법무부는 조직폭력 범죄를 포함한 강력 사범에 대해선 대면 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도 사건 직전 술값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경찰관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비디오와 블로그의 합성어인 브이로그, 개인의 일상을 담은 영상 콘텐츠를 말하죠. 최근 학교 교사들이 촬영한 브이로그가 논란입니다. 창작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학생들 얼굴까지 등장하는 겁니다. 김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초등학교 교사의 브이로그 영상입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물론 명찰까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의 브이로그에는 욕설을 하는 남학생이 등장하는데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자막이 달렸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은 창작 활동으로 분류돼 학교장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교사 유튜브 채널은 2,534개, 광고 수익 취소 요건인 구독자 1,000명 이상을 달성해 겸직 허가를 받은 채널도 528개나 됩니다. 교육당국은 교사 유튜버가 늘자 2019년 활동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학생이 등장할 경우 학생과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비속어를 사용하는 등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일부 교사는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상황.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촬영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글까지 등장했습니다. 아이들 신상이 드러나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비속어를 쓰는 모습이 교육자로서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교육당국은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일부 선생님들에 대해서 이제 일탈이 나타난 건데 사후 조치를 할 것이고 또 필요한 보완 사항이 있다면 검토를 해야죠. 지침을 어긴 행위가 확인되면 영상을 삭제하거나 관할 교육청에서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독직 폭행 사건. 정진웅 차장검사가 지난해 선배인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던 중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죠.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정치적 수사로 인해 모욕적으로 좌천됐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독직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가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한 검사장 증인 신문인데 지금 입장이 어떠십니까? 법정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정 차장검사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한동훈 검사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잡히는 성실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후배 검사가 피고인과 증인으로 한 법정에 선 겁니다. 한 검사장은 증인 신문에서 정 차장검사가 맡았던 수사를 작심한 듯 비판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수사팀이 검찰총장까지 무시한 정치적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사에서 좌천될 당시에도 추 전 장관이 자신의 혐의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했다며 수사팀은 그에 맞는 결과를 못 내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프레임을 가지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정 차장 검사가 한 검사장을 직접 신문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두 사람 간 대화는 없었습니다. 다음 달 28일엔 검찰의 구형과 정 차장 검사 측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하기 전에 파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들을 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청문회는 참고인 2명만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야당은 맹탕 청문회가 됐다고 비판했고 여야 간에 깽판, 괴물 같은 험한 말이 오가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열리는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조국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 20명 증인 채택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증인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우리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는 걸 보여주시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안타까움과 의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증인 대신 참고인 채택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증인 한 명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여야는 오늘 이 문제로 거친 표현을 써가며 상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깽판으로 몰아가고 또 여야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정략적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무용지물의 인사청문회는 차라리 하지 말고 임명을 강행하십시오. 의회 민주주의의 목을 조르는 괴물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제 법사위 법안 처리에 이어 오늘 참고인 채택도 야당과 합의 없이 여당이 단독 처리를 하면서 경색 국면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새몰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오늘 공식 출범한 윤 전 총장 지지 모임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윤 전 총장 본인은 고심 끝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대학 교수와 법조인 등 33명 전문가가 윤 전 총장 관련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모임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 김종욱 전 한국체대 총장 등 각계 전문가 33명이 참여했는데 사회 지도층이 나서 윤 전 총장 지지 조직을 결성한 건 처음입니다. 출범식에는 윤 전 총장의 석사 시절 논문 지도 교수인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이 참석해 축하 강연을 했습니다. 포퓰리스트가 정권을 잡으면 개혁이라고 하는 걸 제일 먼저 화두로 내세웁니다. 민주적 절차를 정시 왜곡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취향이나 이상대로 국가를 개조하려 듭니다. 윤 전 총장이 정치를 하면 어떠냐고 조언을 구했고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의 토론자로 참석한 진중건 전 동양대 교수는 공정이 윤 전 총장이 지지를 받는 이유라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통해 가지고 표출되는 그건 바로 그냥 법적 형식적 공정에 대한 있고요. 칼을 이쪽 저쪽 공정하게 됐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공정의 상징으로 이제 떠오른 것이고요. 윤 전 총장이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는 윤 전 총장 측 판단에 따라 불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새몰이는 친노무현, 친노 진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문으로 꼽혀온 이 지사, 오늘 포럼에선 친노 원록격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함께 섰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노무현계 원록격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나란히 DMZ 포럼 행사장으로 향합니다. 그동안 이 지사를 물밑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 전 대표가 경기도와 함께 포럼을 공동 주최하며 첫 공개 지원에 나선 겁니다. 경기도는 지방정부도 평화를 만드는 일에 기여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이 DMZ 포럼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지자체 중 유일하게 평화부지사를 둔 경기도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렇게 집중적이고 열정적으로 Let's DMZ라는 이슈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평화 만들기를 주도해 주시는 경기도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임동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문정인 전 문재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 등 친노 친문 인사 등이 대거 참석한 자리에서 이 지사는 대북 외교구상을 공개했습니다. 개성 분단체에게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의 버팀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며 더 많은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자유는 제한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현역 의원 모임인 성장과 공정 출범식에 이어 오늘 친노 중심의 포럼 개최까지 이 지사의 새몰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윤석열에서 김동연으로 누구 이야기인지 짐작은 가네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그러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야기를 부쩍 하더니 요즘은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로 중심이 옮긴 것 같아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오늘도 김동연 전 부총리를 좋게 평가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성장 과정을 놓고 봤을 적에 참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글쎄요, 이 김종인 전 위원장 마음이 바뀌었다면 왜 바뀐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단서가 될 만한 에피소드를 오늘 밝혔는데요.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총장에게서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제3자를 통해서 만남은 좀 피해야 되겠다는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 통화 전후로 윤 전 총장에 대한 발언이 미묘하게 바뀌긴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아. 대단히 정무감각이 많은 사람이라고. 내가 뭐 윤석열 총장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아니야. 5월 중순 정도 되면은 자기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까. 본인의 희망사 5월까지 나오고 좀 상의 좀 하자 이런 뜻일 텐데. 내가 뭐 윤석열이한테 삐져가지고서 뭐 어쩌다. 나는 그래서 나가서 우리나라 이 언론인들이 한심하다고 생각해. 정치권에서는 윤 전 총장이 김 전 위원장과 함께 가지 않기로 결정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고 보면 알겠죠?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아이고, 옛날 사진 같네요. 그분을 대하는 자세, 여기서 네. 그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인가 보죠. 네,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표현인데요. 오늘 SNS에 나를 이 판에 끌어들인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년 전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이 전 최고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최고위원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이 쓴소리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출마 선언을 한 어제까지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그에 대한 경종을 울릴 용기가 없었던 비겁자들이기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 정권 말기에 보면은 3년차쯤 되니까 국민을 편가르게 하는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분이라면서 감사하다고 한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제 발탁에 대해 고마워하는 것과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구분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말은 또 저렇게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당대표 선거에 나왔으니까 이 대구 경북 표심을 겨냥한 발언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던데요. 네, 이 전 최고위원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었다며 부인했지만 대구에서 선거를 치러본 김부겸 총리에 따르면 박근혜 마케팅이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4년에 대구시장 나가실 때는 대통령과 김부겸 대구시장이 협력하면 대구는 대박입니다. 이렇게 쓰셨는데. 의원님 출마해 보셨죠? 그 후보자 심정이 어떤 거 잘 아시죠? 야당 시장이 당선되면 대통령하고 척을 져서 지역이 망한다는데 그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치권은 표에 살고 표에 죽는 표생표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출마했을 때 간절한 심정으로 그런 발언까지 했다는 이 김부겸 총리의 발언이 오히려 솔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반발에도 일론 머스크의 도지코인 띄우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달러 지폐에 도지코인 마스코트를 합성한 사진을 올리면서 시세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강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흐릿한 1달러 지폐에 조지 워싱턴 초상화가 아닌 도지코인을 상징하는 시바견이 그려져 있습니다. 머스크는 저 도지는 얼마인가라며 도지코인이 1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운을 남겼습니다. 도지코인 가격은 단 4분 만에 0.42달러로 15% 치솟았습니다.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판 적이 없고 팔지도 않을 것이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Thank you, Michael. Only the Doge father. 하지만 당신 때문에 모든 걸 다 날렸다. 당신의 트윗이 효과가 없단 걸 보게 됐다는 점이 흥미롭다는 등 머스크의 장난에 지친 투자자들의 비난글이 쇄도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금지하고 채굴장 폐쇄에 나선 중국에 이어 미국도 가상화폐 규제 조치를 내놨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10,000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할 땐 반드시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돈 세탁 등 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미 국세청이 대규모 거래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가상화폐 옥죄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강인하입니다. 네, 꼭 채식주의자가 아니어도 식물성 음식을 접하기 쉬워졌습니다. 대체고기에 이어서 곡물로 만든 대체 우유도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조현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아몬드부터 흑임자, 귀리까지 견과류가 우유의 원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견과 우유인 아몬드 우유와 캐슈 우유를 만들어 볼 거예요. 면주머니에 간 아몬드를 넣고 꼭 짜주시는 거예요. 최근 환경과 동물 복지, 건강에 관심이 쏠리며 이렇게 직접 만든 식물성 우유 만드는 법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카페에서 우유 선택은 어느새 필수 사항이 됐습니다. 우유가 아닌 제품은 뭐가 있어요? 저희가 뷰랑 곡물이 여러 가지 섞인 폴드라떼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까진 육류 섭취를 줄이려 대체 우유를 찾았다면 최근엔 소화 문제로 찾는 일반 소비자가 많아졌습니다. 네, 찾으시는 고객님들이 꽤 있어가지고 50대, 50 정도 아침에 두유 라떼 찾으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 일부러 찾아 먹기도 합니다. 아침에 시켜먹는 정도고, 근데 이제 뭐 내가 사 먹어야 된다 할 때는 두유를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먹었었을 때 좀 편안한 걸 많이 느껴요. 배도 많이 풀고. 우유업계도 귀리, 흑임자 등 대체 우유를 줄지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대체 우유를 찾는 소비자층이 늘면서 국내 대체 우유 시장은 2016년 83억 원에서 지난해 431억 원으로 연평균 51%나 성장했는데요. 2025년에는 600억 원대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인기입니다. 스웨덴의 한 대체 음료 업체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우유를 두고 우유다, 우유가 아니다라는 논쟁은 계속되는 상황. 실제로 미국 식품의약국은 대체 우유를 음료로 표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구에서 들리던 폭탄음이 11일 만에 멈췄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 속에 휴전은 했지만 양측의 주장이 달라서 불씨가 여전합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밤거리로 뛰쳐나온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합니다. 이스라엘과의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이집트와 미국의 거듭된 중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We've held intensive high-level discussions, hour by hour, literally. Egypt, the Palestinian Authority, and other Middle Eastern countries. 열흘 넘게 이어진 폭격 속에 가자 지구에서 232명이, 이스라엘에서는 12명이 숨졌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 60여 명도 포함됐습니다. 곳곳이 폐허로 변했고 수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If there is a hell on earth, it is the lives of children in Gaza today.
양측이 서로 승리를 주장하며 갈등을 봉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휴전에 상호 조건이 없었다고 밝힌 반면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로부터 약속을 받아냈다며 엇갈린 입장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마스 측은 이번 충돌을 가져온 팔레스타인 주민의 종교활동 제한과 이스라엘 정착촌 확대를 멈추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완전 거짓이라며 즉각 부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요 며칠 여름철 장마 같은 비가 자주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 끝이 나겠는데요. 강원과 영남 곳곳에 산발적으로 오겠고 내일 맑은 하늘이 주말을 반기겠습니다. 주말 내내 화창한 가운데 공기 깨끗합니다.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을 텐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에서 높음 단계를 기록하겠습니다. 대비가 필요합니다.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도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낮에 서울이 25도, 대구 28도, 또한 안동 28도, 강릉은 30도로 오늘보다 5에서 많게는 10도가량 높아서 무더울 전망입니다. 기온이 가장 높게 오르는 낮 시간엔 되도록 야외 활동 삼가는 게 좋고요. 물은 2리터가량 마셔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고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옷, 또 햇볕을 반사할 수 있는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때는 실거주라든가 뭐 그런 제한은 없었습니다. 노 장관은 세종시 아파트에 특별 공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살지 않고 팔아서 차익을 남겼죠. 문제 아니냐는 지적에 그가 내민 방패는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허점투성이 규정을 만든 건 공무원이죠. 그 혜택을 본 것도 공무원이고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제 와서 바로잡겠다는 것도 또 공무원입니다. 오늘 한마디는 두고 볼 결자 해지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